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이홍균 자유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에서 드러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주제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붙여 발의된 이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젠더와 관련된 내용이라 그 의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그리고 법안의 통과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토론이나 협의 과정 없이 이 문제가 마치 이념 논쟁처럼 다루어질 우려가 있고, 법안의 내용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트 콘서트는 중앙대 김승욱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승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 같으면 노동 경제학이나 노사 관계 뭐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아무도 안 하실라 그래서 제가 뭐 제도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부터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법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 고영일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좀 했습니다. 분석을 좀 해달라고. 사실 제가 월드뷰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9월호에 이 차별금지법을 특집 주제로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 한 열 몇 편의 칼럼들이 실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용일 변호사한테 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써줬는데, 제가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소화하고, 그래서 이 법안을 좀 소개하고 이것이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고영일 변호사가 쓴 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이 정의당하고 두 군데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먼저 정의당에서 발표한 발의되는 걸 보면 처음에 이제 1장에 이게 자꾸 마우스가 두 개씩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여러 법안에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이런 제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률에 있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거는 이제 벌칙도 있지만 어떤 거는 권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제 수단을 이제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총칙서부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내용은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칙은 목적, 정의,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그 다음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거는 3조, 2조의 정의 부분하고 차별의 범위를 좀 눈여겨볼 겁니다. 4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5조 적용 범위는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근로자도 다 포함된다. 이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1장 총칙에서는 2, 3, 4조를 좀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차별시정 의무인데,
6조, 7조, 8조, 9조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조에는 이제 이걸 차별시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국가인권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웃기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법안 만드는데 상위 기구로 돼 있고, 그래서 뭐 권고안도 제출하도록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국가행정부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위에 있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면 예방 조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걸 네 절로 나눠서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 2절, 3절, 4절은 다 비슷한 거라서 이 1절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별이 됐다고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차별을 구제해 줄 거냐 하는 얘기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대충 보시고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차별금지 앞에다 평등 및 이렇게 붙였어요. 평등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경호에서는 이걸 가짜 평등법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 정경호가 아니라 그 차별금지법 대책하는 단체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 가짜 평등법이다. 그래서 이제 진평령이라고 생겼어요. 진짜 평등을 위한, 뭐, 진정한 차별 금지를 위한 법, 그 시민 모임, 진평연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 이제 가짜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법안들 보면 아까 정의당에서 발의된 거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보면 1장 총칙의 목적, 용어, 정의, 차별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똑같고요. 2장, 3장, 4장 그 제목도 똑같습니다. 단지 4장에는 차별의 구제에서 벌칙을 5장에다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요것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은 이제 그 정의당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총체적으로 뭐 얘기를 해보면 이 경영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상벌 주는 게 경영자의 권리인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경영자의 기본적인 재산권 본질을 침해하는 게 되고요. 사실 자유시장 경제 근간을 허무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용어 정의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건 이따가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 조항들을 보면 성별, 장애, 뭐 나이, 언어 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여성이라고 더 차별하지 말자. 이건 뭐 원래부터 했던 거고 당연히 한 거고 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건데 뭐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 전혀 업무를 볼 수 없는 분야가 있지요. 그런 거에 대한 건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라고 해서 고용을 안 하는 뭐 이런 걸 차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뭐 언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다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새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그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은 이제 뭐 동성애를 말하는 거고 성별 정체성은 뭐 내가 남자인데 나 생각해 보니까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남자고 내일은 여자로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체성을 이제 주장하면 그게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도 물론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오늘은 주로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시까지 발표하면 되죠? 선생님 한 20여 분 정도인데요. 지금 9시 40분 가리키고 있어서요. 한 10시 정도 10시 앉아. 정도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법안에 보면 이런 걸 전부 뭉뚱그려서 성별 등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별에 대해서만 있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성별이 맨 앞에 있어서 그래서 성별 등으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은 뭐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너무나 애매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 그래서 게을러서 저기 차별 월급에 차별을 하고 하면 그게 합리적인 이유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현행 법률상에 이렇게 이 회사 기업과 관련돼서 이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다른 것들하고 전부 다 묶어서 같이 이제 처리를 취급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칙의 2조의 용어 정의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제가 성별, 장애 이런 것들은 거기 법안에 있는 정의를 내린 용어들입니다. 이런 것들 성별이란 무엇을 말하고, 뭐 교육기관이란 뭘 말하고, 고용 형태란 뭘 말하고, 근로자 사용자란 뭘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서 특히 이제 고용 형태에 대해서 보면 보통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 근로자들은 이제 그 고용 필조용자라 그러는데 이번에 여기다가 이제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이런 것도 차별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뭐 파견법이라든지 뭐 기간제 근로자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이미 다 얘기되고 있던 건데 여기 그 밖에 통상 근로 이외의 근로 형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통상 근로는 또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직접 채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균등한 처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 근로, 뭐 기간제 파견 근로 같은 걸 주로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사람까지 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 파견된 뭐 노조 전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여기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뒤에서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근로자란 해가지고 아까 그거는 고용의 형태였고 이번에는 근로자의 정의를 내놨는데 이번 차별금지법에서 정의 내린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에 나온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근로자인데 이번 차별금지법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파견 근로자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사용자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반대되는 개념인데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이 있으면 다 사용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별금지가 되는 그 범위를 보면 학력, 고용 형태, 경력, 건강 상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용을 보면 뭐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 뭐 다 이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차별돼서 이렇게 경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경력 또는 건강 상태인데요. 경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요건 뒤에 또 따로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정리를 좀 하면, 이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서 이제 파견 책임을 지는데, 과거에 이제 파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월급을 누가 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 이제 시비가 있었었죠. 근데 아무튼 여기는 근로자하고 똑같은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월급을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파견 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급여가 낮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웃소싱 줘가지고 또는 파견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하게 해서 지금 전체 비용을 낮추는 건데 그걸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똑같이 줘야 된다. 이제 이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비종사 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종사 근로자. 이건 뭐냐면 종사하지 않는데 무슨 근로자입니까? 그게 이제 노동조합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사하지 않거든요, 그 일에. 그런데 와서 이제 노동조합, 조합장이라고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시설 내 접근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이 근무자들 외에는 알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조합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 회사의 비밀을 전부 다 내놔라. 그럼 이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없어요, 법리가. 사용자가 무제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파견 근로자를 안 쓰죠. 그리고 이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제약을 아무래도 생산성 면에서 이 사람들이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이 사람을 이제 차별하면은 다 걸리니까 결국 이 사람들 다 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기업은 이제 기업대로 문제고 이런 사람들도 다 해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예외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거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해고 상태가 이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총칙에 나오는 용어 정의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차별 시정 의무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보면 이제 행정부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인권위의 감독권인데, 인권위가 모든 행정부보다 상위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인권위에다가 6조를 보면 정부는 차별 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요. 이걸 인권위에다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인권위가 세부 시행 계획 이행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인권위가 초법적인 최상위 기관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도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별 법령들이 있으면 그걸 고쳐라 이런 의무를 국회에다 요청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인데 인권위가 국회에다 이걸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마어마한 파워를 인권위에다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권위가 무슨 입법기관도 아니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완전히 권력 분립도 부정하게 되고 행정부 위에도 있고 입법부 위에도 있고 완전히 이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법이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3장에 이제 차별 금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고용,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직업 훈련, 뭐 행정 서비스 네 가지로 잘 하기. 굉장히 이게 제일 많은 분량입니다. 법안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2절, 3절, 4절은 뭐 1절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분량도 많고 1절 고용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 고용을 다루고 있는 데가 이제 10조인데 여기 보면 뭐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성별들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걸 뭐 성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늘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음, 성차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성이나 이런 것인데 이걸 보면서 이게 그리고 여대 같은 경우에 학생 뽑을 때 여대도 이제 내가 볼 때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성차별이잖아요. 그 다음에 채용 이전에 응모자한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이 근로자가 채용하면 함부로 못 자르고 또 다치면 전부 다 의료비를 이제 회사에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이제 근무하다가 생긴 병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제 책임을 이제 회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뽑을 때 이제 건강 진단을 다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이거를 못 해요.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에이즈 걸린 사람들 그러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린지 몰라요. 그러다 근무하다가 어디가 아프면 이게 일을 과하게 해서 아픈 건지 원래 아픈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로자의 그 권리를 너무 우선시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기업에 사람 뽑고 선택하는 자유는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차별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계약을 맺더라도 이 차별이 있었으면은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로계약을 한 것도 무효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차별을 했나 안 했나 이 입증 책임을 사용자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그냥 나 차별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런 차별 안 했어. 이제 사용자 측에서 그러면, 그러면 누가 그 입증 책임을 할 거냐? 그건 사용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서류 해가지고 이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없으면 말고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뭐 열심히 안 해서 승진이 안 됐는지, 근데 이제 나한테 차별받아서 그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병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차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정신적으로 무슨 질환이 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차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사실은 일을 못해서 승진이 못했다거나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마치 승진 못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을 사용자한테 진다는 게 굉장히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서 불리한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임금 같은 거 차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뭐, 학벌은 똑같다고 쳐도 성실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아주 게을러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차별을 절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이고 권리인데, 이것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뽑을 때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육 수준도 다를 것이고, 뭐 자격증도 다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 계약정조차도 차별이 있다고 완전되면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단체 교섭권, 뭐 이렇게 계약권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진, 배치 전환, 뭐 이런 거 전혀 이제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좀 능력 없는 사람들 지방 한직에도 좀 보내고, 뭐 경영권자가 이제 그럴 권리가 있는 건데, 나 차별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차별받을 거로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야, 저놈 잘못 지방으로 전출 보내버리면 차별받았다고 할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 못 보내요. 그럴, 멀쩡한 사람들을 차라리 안전하게 그냥 보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을 받았다고 이제 그 피용자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차별을 시정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1단계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동자가, 근로자가 내가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차별받았다. 그걸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시정이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거두게 됐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개별차별금지법에는 뭐 노동위원회법이라든지 거기 또 그런데 그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관계 전문기관인 근로감독관이라든지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권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온갖 뭐 시민단체에서 과거에 뭐 활동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권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차별시정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위원회라든지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상위에 어, 인권위가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서로 이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인권위의 판단하고 노동위원회하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랬을 때 누가 더 상이냐, 누가 더 권한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지금 법규가 없어요. 이것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건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사용자한테만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시정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불복할 경우에 사용자가 이제 법원에다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또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구제 조치를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지게 되면, 이제 과실 책임을 이제 입증을 할 거를 이제 회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얼마를 이제 손해봤다. 이것도 회사에서 이거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거 못하겠다 그러면 회사가 그 사람을 차별해서 얻는 이익을 실제 피해자가 당한 손해로 간주를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해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끝이지 않고 악의적인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악의적이라는 말은 고의성이 있었다든지 지속성, 반복성, 그 다음에 피해자를 보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손해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그 벌금을 또 내야 돼요. 배상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배상금은 하한선은 500만 원 이상인데 상한은 없어요. 도대체 상한이 이게 얼마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제 뭐 티켓 같은 걸 뛸 때는 개인의 재산에 비례해서 이런 징벌인데 여기는 그냥 그건 아닌데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뭐 악의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징벌적 이제 배상금까지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 책임이 52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거죠.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냥 이걸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무조건 이제 책임이 있을 걸 전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이 노조는 뭐 걸핏하면 이제 괴롭히려면 뭐 모든 근로자가 하나씩 다 걸어가지고 뭐 차별당했다고 막 얘기만 하면 사용자는 이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정신없게 돼요. 노동조합이 이걸로 협박하면 꼼짝 못해요. 그리고 이제 차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이제 정보 공개를 이제 요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기 핸드폰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차별을 한 걸로 간주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진짜 그 비밀도 다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죠. 지금까지는 이제 정의당 거였는데 아까 얘기했더니 국가인권회에는 그 5장 벌칙에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벌칙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요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 시안에 이제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양벌 규정을 보면 이 대표자가 이제 벌금을 매기게 됐는데 사실 그 차별을 한 사람이 꼭 해서 대표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밑에 뭐 과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이런데 대표자하고 그 당사자하고 다 같이 벌금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안 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이제 벌금을 물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이사들한테까지 매기는 건지 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책임을 물 사람이 10명인 건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법안의 내용이었고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매듭 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고용 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민사법하고 형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근로자의 편향적인 구제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사용자의 경영권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그렇게 되면 기업은 노조에 꼼짝 못하게 되고요. 결국 경영권을 잃게 되니까 재산권이 이제 박탈당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말은 차별금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강제하게 되면 사실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노동입법이 완성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로 가게 되는 거죠. 누가 기업을 이렇게 되면 하겠습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법안의 문제들 중에서 특히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고용 형태나 근로 계약,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구제 절차, 인권위에게 권한을 주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허무는 그런 조항들로 이어진 부분들을 조목조목 분석해 주셨습니다. 강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정 토론은 법안의 내용 중에 교육적인 측면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짚어주실 금성고등학교 조윤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학교 현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교실 장면들이 어떤 식으로 그 침해를 당하게 될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제가 사례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 학교에서 이해되고 있는 바는 그 포괄적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 바로 그냥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바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성별, 장애, 피부색, 그것만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새로운 또 법을 옥상옥처럼 만드는 걸로 저희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게 되면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같은 것들이 장애하고 다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완전히 비빔밥처럼 돼버린다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바는, 이 교육 현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일상화될 경우에 수업의 다양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과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남용될 것이라는 그 두 가지 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신문 자료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 2명의 학생이 3분 스피치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내용이 언론이나 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한 학생이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다 선생님들께서도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그 캘빈 클라인의 새로운 모델인 야리 존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권을 다루는 단원, 인권 단원의 한 학생이 신문에 나온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 말은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남학생만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역겹다. 선생님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이걸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면 이제는 인권 침해인가요? 뭐 이런 식의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야리 존스는 제가 학생들한테 사관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블랙,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또 동성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소위 이제 뭐 PC, 정치적 올바름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학생들하고 언급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학교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뭐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제한한다든가 뭐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하거나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설립자의 이념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성애는 죄라고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뭐 편의를 제공하는데 불이익을 준다 하면 이게 전부 다 법에 저촉이 될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학교 현장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뭐 자료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겠죠. 백반양보해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거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손 쳐도 성적 정체성이 남성, 여성 두 가지가 아니라 뭐 30몇 가지라면서요. 그런 성적 정체성이 굉장히 다수라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느냐,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소수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해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역차별이 시행되는 걸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도 있고 이러한 인권이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이제 소수의 그런 뭐 성적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 뭐가 정의로운지를 이미 딱 정해놓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그 틀에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뭐 수업에서 그 다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 내용이나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 상대주의가 계속 남용될 거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르치는 교과가 사회문화이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통합사회인데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가족제도가 교과 내용 중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문화의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출산과 양육이고 사회 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이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이제 가르치게 되고 그걸 다루게 되는데 만약에 동성가족이나 이런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일반화하는 뭐 대항가족이 등장하는 거 그거를 주류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기능이 출산과 양육이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가족 제도가 중요한 그 역할로서 성적 그 가족 그 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주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류인 것처럼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차별로 인식된다는 얘기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과서도 다 바뀌어야 되고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무엇보다도 정상을 비정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혼란스러운 사실이 학교 안에 일반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뭐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었고 그걸 뭐 비판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남학생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식의 비난이나 비판은 엄격한 법 위반이 될 거고요. 성소수자나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만이 자유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질 텐데 그런 점을 수긍하기가 어렵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전통적인 성별, 뭐 가족,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소신 있게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자유였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수자만을 위하는 것을 가르쳐야 자유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뭐 기준도 없고 뭐든지 상대주의로 다 수용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자유의 침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뭐 토론을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육 현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지정 토론은 저희 성에 대한 차별금지 위주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바른여성인권연합 김정희 대표님을,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바른인권 여성연합 김정희 공동대표고요. 지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젠더 아이덴티티, 젠더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허구적인 거거든요. 1960년대 존스 홉킨스 병원 내에서 성정체성 클리닉을 운영하던 존 머니 박사가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고, 즉,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또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학습이 되는 거라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디스 버틀러가 나왔을 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더 완성이 되고요. 존 머니가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쓰면서 성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던 와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라이머라는 남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 한 10개월, 8개월 그 정도 만에 그 남자의 2명 중에 한 명이 포경 수술하다가 성기를 잃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케이스를 이 존머니 박사가 그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이미 이제 성기를 잃었으니까 여자로 키우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여자로 키우게 되고 이름도 브렌다로 고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수술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성별 정체성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그러다가 15살 때 너무 애가 혼란스러워하니까 엄마하고 대화 가운데 사실은 네가 남자로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 순간 그 즉시 난 남자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다시 남자로 돌아가는 또 호르몬 치료와 수술 이런 걸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남자로 이제 다시 살다가 결혼도 했지만 어렸을 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그 쌍둥이 형제인 브라이언 역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버니 박사의 부도덕하고 무모한 이런 생체 실험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라는 이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회자가 되고 이거에 관련된 논문들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디스 버틀러가 90년대 들어와서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더 붙이게 되는데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데올로기 아주 중요한 딱 2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젠더가 실제로 섹스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의 성을 결정할 때까지는 성을 정해서 부르는 것 자체가 학대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또 뭐냐면 젠더 이거에 또 기반하는 건데 젠더는 수행적이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학습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정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10몇 개였다가 30몇 개였다가 작년에 70몇 개였다가 올해는 또 100몇 개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젠더 플루이드 그러면 기분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남자면 남자고 내일은 여자면 여자고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 자체가 기분에 따라 바뀌는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이고 허구적인 젠더 아이덴티티, 젠더 이데올로기를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오히려 여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이 젠더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성의 성기 및 모든 신체적 특징을 남자로 유지한 채 여자의 탈의실, 그다음에 뭐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목욕탕이 있잖아요. 공중 목욕탕이. 미국 같은 경우 공중 목욕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탈의실 정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목욕탕도 들어와야 되는 사례가 생기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남자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경찰에 잡혀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남자가 뭐라고 하면 나는 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됐던 사건이 실제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별 정정 처리 사무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고 또 2명 이상의 의사한테 뭘 받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웠었거든요. 성별 정정 인정을 받는 게 그것을 되게 간소화해주는 사무처리 지침을 발표했고 그게 이미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 정정이 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구체적인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국가인권위법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처벌 조항을 확대하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이 극대화되게 되면 어떤 여성 역차별 사례가 발생을 하냐면은요, 이 젠더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한 주들에서는요, 성범죄, 성추행 성범죄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급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의해서 5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 미국 조지아주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트랜스젠더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이중적인 성 도착증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소아성애자였던 거죠.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윈스콘신 주에서 고등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 성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윈스콘신 주에서는 젠더 화장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실 전쟁이라는 용어가 미국에는 유행을 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고 매일 줄 소송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는 실제로 성폭행, 성추행 사건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그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예를 들면 영국의 트랜스젠더 교도소 성폭행 사건이 있는데요. 스테판 우드라는 남자가 원래도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끌려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여자다라고 해서 카렌 화이트라고 이름을 바꾸고 가발을 쓴 등등 여성이라고 했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옷만 여자처럼 입는 거죠. 그래서 여성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4명의 여성 수감자를 차례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남자 교도소로 옮겨지게 돼요. 근데 이 남자는 그거를 평등법 위반,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다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감옥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아까 또 교육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또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뭐 우승을 휩쓸고 그리고 우승만 휩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격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접촉이 있게 되면은 여성들의 부상을 속출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도 속출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일례를 들면 남자 펠론 팍스라는 미국의 해병대에서 근무했던 해병대 출신 남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성명 정정을 하고 그리고 격투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뭐 20차례 연속 우승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성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부상을 입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타미카 브렌트라는 여자는요 2개 골절상이 입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극단적 사례가 있냐면은 16살의 육상 선수였던 셀리나 소울은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고등학생인 거죠. 그리고 체육 특기생인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 체육 특기생이 굉장히 총망받던 학생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트랜스젠더 그 선수들, 특히 남자 선수들이 15회 연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 소송에서 지게 돼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젠더 성평등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여성 인권이 침해되고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처벌 조항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해서 벌금을 뜯어내려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고용의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이 법을 악용해서 일부러 벌금을 뜯어내려고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해서.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법의 사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성별정체성, 성적 지향 등등 모두 다 지금 이미 국가인권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목적은 유일하게 처벌에 초점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의 인권 역차별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파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 주제는 아니지만 사상과 정치적 의견도 차별사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을 말해도
차별금지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왜냐하면 차별에는 괴롭힘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괴롭힘에는 정신적 괴롭힘, 그래서 뭐 자기가 느끼는 감정,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느꼈다고 하면은 그냥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굉장히 위험하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하신 김승욱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차별금지법에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걸 기업이 알면 깜짝 놀랄 것 같은 오너나 어떤 경영진이 알면, 근데 실제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신교 중에서도 일부뿐인데, 그걸 기업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배운 걸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뭐 갈색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용 안 한다거나 뭐 차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차별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시장에서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하는 사람은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축출된다는 거죠. 퇴출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오히려 이런 압력을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자유로운 시장, 아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논의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2007년도, 2010년도, 2012년도에 시도를 했다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지금하고 뭐가 5년 차이인데 결국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조금 여야의 분포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걸 밀어붙인다는 것이 이게 참 우리 정치 후진성을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경제학 교수라서 애고 심해갖고 약간 좀 떨어져. 그래서 좀 차이하고 차별의 차이인데 그러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똑같은 거라고요, 사실요. 그러면은 삼류가수나 기성가수나 똑같이 대접을 해야 되고 조교가 수업을 하거나 교수가 하거나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기업적으로 좀 모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양성평등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지향하지만은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데 결국 성평등을 위해서 나머지를 동원해서 성평등을 이룩하겠다 하는 이것이 음모로 보이는데 그래서 앞으로 무분별한 어떤 입법을 좀 막으려면은 입법이 되고 나서 부작용이 심하다든지 또는 원래 취지를 못 살렸을 때는 입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 입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숫자가 있다고 그냥 아무나 그냥 이걸 하고 그리고 아까 발전을 들었는데 인권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전능합니까? 인권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죠, 보면. 그렇다면 인권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사법고시보다 10배가 더 어렵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단체 있는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맞습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옥상옥으로서 모든 거를 인권으로 룰링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참 좀 줄이면은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를 보는데 숫자가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것이 진실과 또는 진리가 아닌데 2007년도, 2010년도, 2012년도에 말도 못 붙이고 그냥 리젝트 된 거를 다시 180석이 됐다고 해서 다시 밀어붙이는 우리의 정치 행태. 참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좀 해석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김승호 교수님께서 질문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혜 교수님 그 질문은 아주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김인석 박사님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혜 교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동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도를 했다가 안 됐는데 그때는 그 상공회의소라든지 경총이라든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칼럼도 많이 나오고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반발이 많이 나왔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그때 그 반발했던 자료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요 아무 데도 입 다 닫고 있어요. 경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그 상근 부회장이 막 거의 구속을 안 됐지만 엄청난 이제 어려움에 처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상근 부회장이 왔는데 거의 이런 일에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요. 경총이 사실 주가 돼서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심지어 제가 이제 경총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물었어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경총에서 지금 누가 대응하고 있냐, 그 대응하는 사람 좀 알려달라. 제가 거기 임원들도 잘 알고, 제가 거기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뭐 제 제자들도 임원에 있고 그래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이거 준비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임원이 자기가 좀 찾아보겠다 그럴 정도로, 근데 아직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총이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상공회에 있어도 옛날에 이제 2007년도에 그때는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막 글도 나오고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조용할 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그 입법이 지금 될 판인데 그런데 지금 그만큼 기업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기업들이 전이가 상관해서 전경련도 전혀 힘을 못 쓰죠. 상공회에서도 조용하죠. 경청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영자 단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개별 기업들이 이거 반발을 하면 그 기업이 뭐 세무서철 들어오면 꼼짝 못 하잖아요. 개별 기업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자 단체가 있는 건데 그 사용자 단체들까지도 지금 무력화시켜 놨잖아요. 이승철 전무 부회장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야 지금 뭐 다 손발 묶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단지 이제 국회에서도 또 이제 180석이나 얻었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너무 이제 놀랍더라고요. 야, 어떻게 한국이 이제 이렇게까지 됐나. 그래서 기업들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 말고도 두들겨 맞은 게 하도 많으니까 그냥 아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파견 근로자도 안 쓰고 뭐 기간제 다 이제 포기하고 뭐 이렇게 되면 진짜 한국에 그 경쟁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품질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경쟁력을 갖추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거 참 버텨나기 어려울 거다. 특히 이제 사람이 무서워서 근로자가 무서워서 기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뭐 그전에도 많이 나왔죠. 한국이 지금 근로자 고용보호가 세계 1위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김민석 박사님 그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정당화하기 어려운 차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별이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자유시장의 경쟁이란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엉뚱한 잘못된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인종차별을 생각해 보는 게 큰데, 저 색깔을 가진 인종은 게으르다든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예, 실은 굉장히 열심히 잘할 건데도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걸 없애주는 방법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어떤 사람이 이익을 잘 창출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선입견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차별, 정당할 수 없는 차별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자유시장 경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좀 이렇게 전개한 적은 없는가, 뭐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예. 예.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식 경영의 영향을 받아서 연공서열제가 굉장히 발달했죠. 요즘은 좀 약화됐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별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바로 그냥 고속 승진시키고,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근속 연수에 비례해서 승진하고 임금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하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차별을 제일 안 하는 거죠, 미국에 비해서. 그런데 차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기업의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능력은 없는데 사장한테 인사는 잘하고, B라는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애가 되게 건방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 기업주가 정말 기업을 발전시키려면 저놈 승질 더러워도 저놈이 능력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놈 승진시켜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업주는 그 회사를 키울 겁니다. 그런데 능력을 안 보고 자기한테 그냥 아첨하고 인사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승진시켜주는 회사는 망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김희석 국사님이 얘기하신 게 그런 거죠. 어떤 예를 들어 백인인 나는 흑인 싫어. 유색인종 싫어. 그래서 능력 있는 뭐 동양인이나 이런 유색인종은 다 잘라버리고 능력 없는 그 백인만 쓴다 그러면 경쟁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뭐 공공부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결국 그런 기업은 도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그런 차별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예전 정부에도 보면 사실 그 공공부문에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영남이다 그러면 과거에 영남 정권 시절에는 고위직 사람이 영남이 많아요. 왜? 거기 경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자기 동네 출신들 뭐 자기 고향 사람들 막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공부문의 특징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고향이 같건 틀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장 경쟁이 보장이 되면 차별은 없어지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제 시장론자들은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한 시장 논리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기업은 전부 착취의 원흉이고, 그리고 뭐 인간이라는 건 개별적인 능력도 차이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은 쌀도 안 막히고 이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주 강연을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강연은 8월 26일 수요일 9시 30분에 연세대학교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그 전에 진행되었던 문재인 정권이 파탄낸 경제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공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이렇게 좋은 강연과 적극적인 토론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